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조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음의 발행 방식과 기타 판례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제가 1조를 하면서 어음 요건을 명확하게 갖춰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무효입니다.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어음 요건이 너무 엄격함으로 해서 문제点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나온 조문이 바로 이 2조입니다. 2조가 보충성 조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처음 공부할 때는 2조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을 어, 다른 말을 표시해 보면 여러분이 보충성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보충성 규정이다. 알겠죠? 보충성이다. 관음의 기재 사항을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앞쪽에서 1조에 나와 있던 어음의 8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효력을 못 봤죠. 그동안 효력에 대해서는 그게 안 하면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적혀 있지 않으면. 무효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효라고 표시가 어디 되어 있었냐 말이죠. 그 근거 조항이 뭐냐 말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관음의 기재사항. 아까 우리 8가지 아까 그 앞쪽에 봤던 그죠? 지난 시간에 봤던 8가지. 이게 적혀 있지 않잖아요. 이 증권은 관음의 효력이 없다. 이게 뭐예요? 무효란 뜻이에요, 무효. 알겠죠? 무효란 뜻이요. 2조에 업요건이 흥별됐을 때 효력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그렇지만 다만 일정한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일정한 기재사항. 요거 봐, 일정한 기재사항이 여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어떤 거요? 만기. 만기가 적혀 있지 않을 때는 일람출급 관음으로 본다.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만기가 적혀 있지 않다. 일람출급 한음으로 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람출급 뭐죠? 어음을 가져와서 보여주면 바로 돈 줘야 되는 것. 일람출급. 그죠? 보는 순간 돈 줘야 되는 것. 일람출급 한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없으니까 언제까지 가져야 되는 만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없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발행된 거라고요? 그냥 언제든지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보자마자 돈 줘야 되는 만기가 일람출급하는 보자마자 만기가 도래하는 그죠? 그 어음으로 보겠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만기가 없다면 일람출급 한음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급지가 없다. 지급지가 없을 때는 우리 지급인 있잖아요. 지급인의 명칭 뭐 상주 지점 뭐뭐뭐 그죠? 이렇게 지급인 어 국민은행 상주 지점 그럼 상주라는 거 지급인이 국민은행이 맞고요. 그 다음에 상주 지점이니까 상주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지급지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로 보면 되잖아요. 그럼 유효시켜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음은 외관적으로 엄격하게 하지만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유효하게 시킬 수 있다면 유효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판례들이 하나님의 어음 수표 관계, 법률 관계는 그죠? 유효하도록 해석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되고 많은 법률 관계를 안정적으로 다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법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어음 수표가 굉장히 쉬워요. 유통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유통성 확보가 깨질 부분 가면 어때요? 이렇게 안전장치로 법조문이 나와 있구나. 라고 여러분 느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행지가 없다. 발행지. 이거 어때요? 마찬가지로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발행지로 보면 되잖아요. 이게 없다고 계속 무효를 시켜버리면 어음은 이미 유통이 됐는데 그걸 무효를 한다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 굉장히 중요했죠. 기재사항을 적지 않을 때 그 효력 부분이 여기 나와 있었고 이 효력이 무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보충성 내용도 갖고 있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이 조문이 이 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문제는 보시면 되는데 거기 우리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판례기출 1번죠. 우리 페이지
479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나요? 479페이지에 1번입니다. 1번. 국내음.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음이잖아요. 이 국내 음의 경우는요. 음면상 발행지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봅니다. 알겠죠? 발행지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봅니다.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음은 크게 사실 이게 국내음, 해외음, 국외음까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내냐, 국외냐가 문제되는 부분인데, 국내에서 발행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발행지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요 판례는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기지시음, 앞어음, 위탁어음도 뭐 한 번만 그냥 슬쩍 보고 갈까요? 환어음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자기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는 자기지시음이죠. 지급받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자기지시음 할 수 있고요.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자기야보음이죠 이게. 내가 발행하면서 내가 지급인으로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급인 표시를 따로 해야 됩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지급인. 그 다음에 환어음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위탁어음이죠. 위탁어음이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조에 가서 우리 하나 좀 간단하게 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3자방 지급의 기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3자방의 지급 기재. 이 3자방이 뭐냐, 이 3자방. 환어음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에 있든 관계없이, 지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급 담당자를, 제3자방은 여러분 있죠? 제3자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급 담당자, 돈 주는 자, 지급 담당자, 돈을 줄 자. 그러면 지급인이 따로 있어요. 지급인이 있다 하더라도, 적혀 있다 하더라도 뭐 줄 자가 만약에, 지급인은 따로 존재하는데 지급 담당자는 국민은행 송파지점, KB 송파 지점이 제3자다. 그죠? 제3자방이다. 그럼 어때요? 송파 지점에서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에 있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지급인은 주소지는 지금 관악구에 관악구. 지금 주소지 관악구인데, 근데 어때요? 지급 담당자는 어디 있다고요? 송파지점. 상관없어요. 돈 주는 자가 어디 있는 건 상관없죠. 돈만 주면 되는 거니까. 관계없이. 그래서 제3자명의 지급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돈 주는 자. 알겠죠? 지급인과 별도로 돈 주는 자를 어음에 적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제3자방 지급이에요. 이해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음 수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판례 이름 나온 부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하는 그 기본 내용들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사안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조문을 먼저 정복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정복하고 들어가면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부분 있잖아요. 이자 부분도 우리가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조문 문제로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자는 일람출급. 자, 우리가 일람출급, 일람후 정기출급, 환음은요, 우리가 만기가 네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만기가 네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예, 만기가 네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 네 가지 만기 이외에는 만기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만기 중에서도 확정일 출급이라든지, 발행 후 정기 출급이라든지, 그죠? 예, 발행 일자 후 정기 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날짜가 명확해요. 근데, 일람 출급이라든지, 일람 후 정기 출급의 환음은 날짜가 명확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지급인에게 언젠가는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왔을 때 그때 만기가 도래하는 거기 때문에 만기가 명확하지 않아요. 일나무 정기 출급도 마찬가지죠.
가지고 오고 내가 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돈 주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만기되는지 만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정확한 만기가죠. 일정은 명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만기가 일남 출급 또 일남 후 정기 출급의 환음의 경우만 발행인이 엄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의 내용을 적을 수 있어요. 알겠죠?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먼저 적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유익적 기재상 유익적. 적으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밖에 환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적어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무익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밖에 뭐 확정일 출급 정기 확정일 출급 환호입니다. 합시다. 이미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확정일 출급 12월 15일 날 발행은 뭐 9월 달에 했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 기간에 대해서는 뭐죠? 굳이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환호음에 그죠? 원금에 다 포함시키면 환호음에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걸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이율은요. 이율은 어음에 적어야 돼요. 이자를 적고요. 이자를 이렇게 어음에 이자를 적습니다. 적고 플러스 이율을 적어야 돼요. 이율을 어음에 적어야 되는데 이율이 적혀 있지 않잖아요. 이자를 약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이자가 약정하지 않은 걸 본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율이 없는 이자 약정은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반드시 이자와 이율을 함께 적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특정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는 어음 발행인 한 날로부터 발행한 날부터 이자 계산합니다. 알겠죠? 특정한 날짜가 만약 이자 기산점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어음 발행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자 부분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자와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뭐 조문 문제네요. 거기 문제 1번 가보십시오. 일남 출급 또는 일남 후 정기 출급을 하놓으면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의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 밖에 하놓으면 이자 약정을 적어도 이자를 적지 않은 걸 본다. 맞는 말이잖아. 그죠? 맞는 말이다. 그럼 거기 2번 한번 보였으니까 풀어볼까요? 일남 후 정기 출급 하놓으면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 약정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이율을 특정해서 기재한 경우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이율을 특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상사 이율인 연 6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본다. 그러나요? 안 돼요. 우리 상사율 적용되지 않아요. 이율은 반드시 적어야 돼. 어음에서는 이율을 반드시 적어야 되지 적지 않는다 해서 상사율로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율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자를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쓸모 없다는 거죠. 알겠죠? 반드시 이율이 붙어야 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금의 기재 차이가 있는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너무 이렇게 조문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읽어주시고, 하다 보면 진도가 이제 안 나가. 그러면 나중에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일단 해보고 나서 또, 빨리 끝나고, 회사부까지 다시 돌아와서 다 끝나고, 또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반복하면 되니까. 우리는 계속, 여러분 시험 때까지 제가 계속 돌려줄 테니까, 그냥 덤으로 듣는, 그것도 욕심내면 안 돼. 여러분이 욕심내면 안 돼요. 덤으로, 덤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스터디 될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조를 가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7조에 가보면 어음채무의 독립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독립성. 우리 독립성이란 그 앞쪽에서 봤듯이 어음의 유통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어음 행역이죠. 무인성과 독립성이 쌍벽을 이룬다 그랬죠. 유통성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객관적 해석까지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유통성 확보를 한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독립성에 대한 근거가 조문이 7조에 있네요.
뭐라고 되나 볼게요. 그 독립성의 근거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표현되어 있지? 보시면은 환음에 일정한 자의 기명날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정한 자가 있죠. 여기 일정한 자 바로 요자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자, 화자가 있는 자, 화자가 있는 자의 기명날인 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음은 어때요? 외관으로 판단하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에 어음 행위에 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알겠죠? 잘못됐다 하더라도 뒤에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쪽에 일정한 자가 기명날인 서명만 있다. 정상적인 서명만 있다 하면 있으면 다른 기명날인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번 따져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위조. 위조가 나와 있네요. 위조에 대해서 우리 또 한 가지 여기 위조를 보면서 또 조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제가 위조와 변조를 함께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변조에 대한 근거 규정은 있는데 위조에 대한 근거 규정 찾아봤습니까? 별도로 없어요. 변조라는 조항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위조에 대한 근거 조항은 없어요. 그럼 그 근거 조항은 어디 찾냐면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 있네요. 위조라는 말이 유일하게 딱 한 마디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또 하나 조문상으로도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조된 어음의 기명날인 한자 일정 한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기명날인 한자는 위조된 어미의 기명날인 한자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어때요?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위조됐단 말이에요. 위조. 알겠죠? 위조된 기명날인 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알겠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기명날인 서명하잖아요. 알겠죠? 한자는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어음에 적힌 대로 기명날인 서명하잖아요.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독립성의 근거예요. 알겠죠? 또 어음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가 아무리 기명날인 서명 여기 앞쪽에서 했다 하더라도 뒤에 기명날인 한자는 이와 관계없이 영향을 받지 않고 뭐 한다. 어음 수표는 유효하다는 거 책임진다는 얘기죠. 또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여기 기명날인 한자가 가공인물이다. 상관없어요. 그 밖의 사유로 한어음의 기명날인 서명 한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알겠죠? 여기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다시 기명날인 서명 한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어음 요건이 흠결이 있어서 무효된 경우는 예외죠. 왜냐하면 어음 요건이 흠결돼서 무효되는 것은 절대적 무효니까. 그거 이외에 어음 형식만 잘 갖춰져 있으면 위조로 기명날인 됐든 어쨌든 간에 형식만 갖춰져 있으면 어음은 유효한 것이고 유통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기명날인 서명한 자는 그 이후의 어음 행위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어음 행위, 어음 채무의 독립성이에요. 알겠죠? 예, 그겁니다. 그럼 여기 무인성이 나왔으니까 무인성과 관련되는 그런 근거 조항은 어디 있을까요?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일단 써놓고 나서 나중에 또 따져봅시다. 무인성의 근거 조항은 우리 앞쪽에 봤을 때 1조에서 뭐가 있었어요? 조건 없이 그랬죠. 이거 하나 있었죠? 또 어디 있을까요? 32조 있죠. 이따 가면서 나중에 찾아봅시다. 32조하고 69조에 가면 무인성의 근거 조항이 여기 있어요. 알겠죠? 근거성이 여기 있다. 그 독립성의 근거 조항은 7조지만 무인성의 근거 조항은 1조, 32조, 69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32조, 69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보고 오늘은 또 마무리 줘야 되겠네. 자, 1번 어음 수표 행위를 한 자는 그 전제가 되는
다른 행위가 형식상의 흠결로 인해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어음수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 조심해야 되는 지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어음수표 행위를 한 자는 그 전제가 되는 다른 행위가 형식상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채무를 부담한다? 그렇지 않죠. 내가 그랬죠. 형식상의 흠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앞쪽에 봤던 어음 요건의 흠결입니다. 이 어음 요건의 흠결은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외관으로 드러나는데 발행자의 기명날인이 없거나, 그죠? 어음 금액이 적혀 있지 않거나 요건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럼 그 자체로 이미 뭐죠? 어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형식상의 흠결은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형식상 흠결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형식상 요건은 갖춰져 있는데 위조가 됐다든지 뭐 가공인물이라든지 그죠? 그런 자가 됐든 간에 형식만 갖춰지면 된다는 뜻이지 형식이 만약 일그러지면 그건 어음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식상 흠결일 때는 우리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까지 알아주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알게 된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7조까지 하는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